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다룰 주제는 주제 39 일제의 무단 통치입니다. 학습 목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의 특징을 파악하고 식민지 경제구조 변화가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곳은 서울 광화문입니다. 선생님은 이 광화문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뿅! 네, 과거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저 건물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최고 통치기관 조선 총독부 청사입니다. 일부러 조선의 심장인 경복궁에 떡하니 세워 우리 민족의 기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네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과연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통치했는지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고고! 첫 번째, 무단 통치.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단 통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일제는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의 식민지 최고 통치 기구였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조선 총독부의 모습인데요. 원래 조선 총독부는 통감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다가 1926년 총독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 앞에 딱하니 세워두었죠. 다분히 의도적이죠. 이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중앙청이라고 해서 정부 청사로 쓰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해서 계속 남아 있었죠. 그러나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죠. 그래서 현재는 경복궁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수장은 당연히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는데요. 군인 출신을 파견하여 한국인의 저항을 강력하게 억압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조선 총독은 일왕으로부터 조선 통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나라에서 행정, 사법, 입법, 군 통수권까지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조선 총독은 일왕의 직속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각과 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에게 태클 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조선 총독 밑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었어요. 당연히 일본인들이 이러한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는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라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었습니다. 멤버는 당연히 친일파로 구성했죠. 중추원의 회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중추원은 1919년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의장은 정무총감, 부의장은 김윤식, 고문으로는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그럼 1910년대 무단통치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단통치의 핵심이 바로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헌병이 곧 경찰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헌병이 뭐죠? 헌병은 군인 경찰, 영어로 밀리터리 폴리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인 거죠. 이 헌병 경찰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의 일상 생활까지도 통제했습니다. 일제는 헌병 사령관을 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으로 임명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의 TMI, 초대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초대 경무총감 겸 헌병사령관이었고요. 일대 총독 데라우치의 오른팔로서 러일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성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의병 탄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고요. 일진을 만든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헌병 경찰제도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죠. 나중에는 대만 총독까지 지냈다고 해요. 헌병 경찰은 한국인을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을 재판도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즉결례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범죄 즉결례의 조항을 보시면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류, 유치장에 가두는 거죠. 태형, 때리는 거예요. 과료, 벌금을 무는 거죠. 이거를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곧바로 언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방금 범죄 즉결례 조항을 보시면 태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병경찰은 조선 태형령을 통해 한국인을 때릴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병경찰 눈에 잘못 들면 길을 가다가도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었겠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1910년대의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선 태형령을 살펴보시면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린다는 얘기죠. 제11조 태형은 비밀리에 집행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릴지 모르는 거예요. 제13조 이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된 태형 처벌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이 두들겨 맞았어요. 첫 번째 보시면 시장에서 익지 않은 감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때렸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태형 15대의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 근처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려 태형 20대의 형벌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본 후에 헌병경찰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대를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헌병경찰에게 끌려가서 즉결 처분된 건수가 1년에 무려 1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어떤 트집을 잡혀서 끌려가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떨었었겠죠. 또 재수없으면 두들겨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이때는 아이들이 울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물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유행어는 애가 울면 야, 순사 온다 이런 말이 더 무서웠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리나 교원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조회를 들어올 때 제복을 딱 입고 칼을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 왜 지각했어? 라고 하며 칼에 목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1910년대에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복을 입고 칼을 들고 있죠.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한국인의 기본권도 박탈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이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폐간되고 애국계몽 단체들도 속속들이 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족을 대변하던 대표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매수하여 대한자를 빼버리고 매일신보라고 하여 총독부의 입 역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려 했는지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우민화 교육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는 어리석은, 멍청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바보처럼 키워서 일왕에게 복종하는 한국인을 키우기 위함이었죠. 결국 식민지배에 순응하게 만들고 말을 잘 듣게 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시면 제2조 충량한 국민, 그러니까 일본에게 말 잘 듣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5조 국어, 그러니까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실업교육을 통해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보급시켜 말이 통하게 해서 자기네들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했고요. 또한 보통교육,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정도만 교육시키고 실업교육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라는 건 없는 거죠. 또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보통학교 국어 독본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일본어를 국어로 바꾸고 일본어 교육 시간을 굉장히 늘렸다고 해요. 두 번째, 일본 자본주의의 침투. 일본은 우리나라 땅에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 혹시 이거 사회 시간에 SOC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사회 간접 자본이란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도로, 항만 등이 바로 사회 간접 자본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시설들 과연 일제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한국의 식량이나 자원을 일본으로 빼내고 일본 상품을 한국에 쉽게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지도를 통해 일제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제는 우리 철도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건설을 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은 남쪽으로는 한국을 일본의 경제권으로 편입하려는 의도였고요. 북쪽으로는 대륙 침략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이나 목포의 항구는요, 호남이 또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호남의 쌀과 면화를 일본으로 반출시키려는 주요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죠. 다음으로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을 제정한 목적은 민족 자본의 결집과 성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령의 내용은요,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또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울 수 없게 통제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한국의 땅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농업 위주였던 한국, 그 한국의 토지를 통해 식민 통치에 필요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아무튼 일제는 토지를 조사하여 땅 주인을 명확하게 가린 후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방식은 신고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내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요. 아마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서류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거죠.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제는 한국의 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해 조선 총독부의 수입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미신고 토지나 국공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는데요. 이렇게 빼앗은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져 일본인 이주민에게 싼 값에 매각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우리 땅에서 대지주 노릇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지주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일제가 지주의 배타적인 소유권만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소작농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경작권이란 소작인이 정부나 지주에게 일정 소작료를 내면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래 소작농이면 갑을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되게 을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땅 개념은 원칙상 모든 땅은 왕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은 농사를 중시해서 농민의 토지 이탈을 철저하게 금지했었죠. 그래서 지주들이 갑질하잖아요. 그러면 소작농들이 야, 이 땅이 네 땅이냐? 원래 왕의 땅이지? 라고 저항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지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은 안정적으로 소작농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어느 땅에서 소작을 해왔으면 계속 소작할 수 있게 해주는 영구 소작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작인들도 뭔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거죠.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소작농들의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소작농들은 지주들과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요. 지주들은 이 틈을 타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확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소작농들이 대들거나 밉보이게 되면 바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러한 갑질은 일본인 지주들이 훨씬 심했죠. 이렇게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가혹했죠.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